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목요일 저녁입니다. 훌륭해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네. 본격 성인 교육 방송. 나 그 성인 교육 방송할 때 그 성인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긴 해. 성인, 4대 성인, 뭐 석가모니,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네,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그런 성인 방송입니다. 맞아요. 성인 방송 좋죠. 네. 오늘은 저희가 오늘은 되게 어려운 걸 할 겁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브레튼 우주 체제의 3.0 버전이 시작된다. 네. 라는 브레튼 우주 가보셨습니까? 브레튼 우주가 무슨 지명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 미국에 있는 지명. 하여튼 미국 박사야. 좋겠습니다. 브레튼 우주라고 그 지역이 있습니다. 1971년인가요? 72년인가요? 네, 뭐 네. 그때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변화를 갖고 왔었죠. 예. 그때 이제 금태환이 중지가 되는 음. 아주 큰 변화였는데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고 그 달러의 가치는 미국 정부의 뭐 파워와 권위에 의해서 보존되는 네. 그런 형태였는데 그것도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납치해 왔습니다. 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네. 이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대로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안전벨트 잘 매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브레튼 우주 이야기 듣기로 했어요. 예. 그랬더니 나는 어렵다. 벌써부터 어렵다. 뭐 차근차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도보다 낫잖아요. 네? 그래, 맨날 저희를 지적질 하시잖아요.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3프로 TV에는 두 번째 네. 네. 출장이시죠? 예. 네. 지난번에 그거 생각나요. 차관님 오셨을 때 사무관님이 댓글로 달아서 아 맞아. 차관님 여기 나오셨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네. 네, 기억납니다. 저희 그 사무관님이랑 통화도 했다니까요. 그래요? 나가면서. 예. 공매도 담당 사무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 뜨거웠던 사무관님. 예.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1940 몇 년이었을 거예요. 네. 44년. 44년 우리 예. 해방되기 직전에 예.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전 세계 뭐 통화 정책, 외환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는 그냥 각 나라가 다 춘추전국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미국이 1등 서고 미국은 금 1온스와 35달러를 반드시 연결시켜서 균형을 네. 맞춰주고 네. 그 미국 달러와 이제 각 나라들의 통화에 연결을 하자. 미국 달러를 하여튼 중심으로 우리는 다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하자.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런데 그게 1971년인가요? 네. 그 당시에 닉슨 닉슨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예. 금 1온스와 미국 달러 35달러로 바꾸는 거 이제 못해 우리. 금 없어. 금 모자라. 난 모르겠다. 했지? 그렇게 했던 게 그게 이제 브레튼 우즈 우즈? 체제의 변화인데 예. 그게 아마 2.0이라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들 이제 학자들이 한번 네. 그때 분기점을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고. 예. 근데 이제 3.0이 뭡니까? 왔다. 예. 그게 그 말씀이죠? 이제 3.0, 이게 1.0, 2.0, 3.0을 누가 이렇게 딱 선언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성이 근본적으로 바뀐 이름은 그대로지만 그럴 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3.0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브레튼 우즈는 뭐 두 분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네. 1914년, 근 30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네. 예. 계속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1차 세계 대전 마치고 뭐 그때 베르사유 조약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국제 질서를 합의를 했는데 네. 그 뭐 배상금을 둘러싸고 그게 이제 안 지켜져 그러면서 그 갈등이 더 커져가지고 2차 세계 히틀러가 등장하고 2차 세계대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주로 유럽에서 많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질서가 파탄을 맞은 거죠. 예. 30년당에서 한 5, 6천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44년이면 이제 추축국이 거의 이제 패전할 것이 이제 뚜렷해지니까 폐색이 짙어졌을 때. 그래서 전승국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는 이제 영국이 그래도 파운드가 여전히 네. 글로벌 네. 통화였고 떠오르는 뭐 힘은 또 미국이라는 건 명백해졌고 예.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때 유명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영국의 대표로 나옵니다. 저기 미국 영국 영국 재무부의 대표 케인즈, 예. 그다음 미국의 존 화이트라는 이제 그 미국 트레저리의 차관보가 있는데 예. 워낙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유명해서 화이트는 뭐 잘 언급이 안 되지만 그 두 분이 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전후 세계 질서에 새로운 경제 가버넌스를 갖추자.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즈라는 휴양지에서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때 마샬 플랜이라는 게 나왔고요. 네. 마샬 플랜을 해서 좀 여유가 있는 데서 유럽을 부흥을 시키자는 게 나왔고 예. 그 마샬 플랜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월드뱅크가 나온 거고요. 세계은행이 그때 생겼어요. 그다음에 세계은행, IMF가 이제 또 다 생겨서 그때 생긴 IMF가 거죠? 두 개 기관이 자매 기관으로 만들어서 IMF가 소위 말한 그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그 금융 질서의 안정성 이런 걸 예. IMF가 그때 IMF와 월드뱅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구가 부흥은 뭐 월드뱅크가 돈을 대고 네. 이 거시경제 안정, 그 국제 금융 질서의 어떤 그 관리자로서는 IMF로 해서 잘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준우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예. 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이 아주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전비 조달을 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 적자가 아주 누적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이제 원래 브레튼 우드 체제는 이제 잘 설명하신 대로 달러와 금을 이제 교환해 준다는 걸로 네. 원수별로 이제 35달러 약속이 있어요. 예. 근데 가만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그때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 저렇게 많이 돈을 찍어내서 금으로 해줄 수 있겠냐? 해줄 수 있을까? 한 번도 내가 가서 어떤 나라가 나 우리 거 다 금으로 바꿔달라고 말 안 했는데 마치 우리 은행에 예금 맡겨놓던 한꺼번에 다 인출 안 하듯이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갸웃갸웃. 저거 좀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닉슨이 말씀하신 대로 폭탄 선언을 하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쯤 짐작하는 대로 사실상 없다. 뭐야 그럼 이게 완전 이게 그러면은 뭐 완전 부도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때 국제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죠, 당연히. 그렇지. 그 약속이 깨졌으니까. 예. 이제 바위가 완전히 이제 깨진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 대안을 찾아봤지만 그러면 달러는 금으로는 안 바꿔주지만 달러 말고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가 그때 이제 피아트 머니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피아트. 이 국가의 행정 그 명령, 피아트라는 게 어떤 그 국가의 명령이잖아요. 예. 피아트, 미국의 조세권. 골드로 백트된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그 미국의 종이죠, 종이. 네. 종이인데 약속. 미국이란 나라의 체제에 대한 안정성, 미국이란 경제의 어떤 잠재력, 미국 정부의 소실히 그 조세권. 오빠 믿지. 그렇죠. 그거죠. 그거네. 그렇죠. 딱 그렇게 그거네. 해서 이제 피아트인데 이제 그게 약간 불안을 하지만 예. 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잘 설명하신 대로 달러와 1대1 연계가 이제 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이 통화 같은 게 더 팽창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다음부터 금융시장은 오히려 더 규모나 이런 것들하고 훨씬 더 어떤 무슨 금융공학적인 상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70년대, 80년대 하고 뭐 그건 이제 70년대 어떤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도 되기도 했어요. 오일 샥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게 1.0이고 이제 71년에 금태환 중질에서 성격이 바뀐 브레튼 우즈가 2.0이다. 예. 그래서 잘 온 거죠. 잘 오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89년, 90년대 이제 무슨 저쪽 그 동구 블록 개방되고 소련 그러면 그쪽도 이제 그 안에 편입이 됐잖아요. 사실 브레튼 우즈는 어떤 면에서 서방의 체제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역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브레튼 우즈가 이제 번성을 했는데 지금 주장하는 왜
왜 2.0 시대가 가고 3.0에 초입에 왔다고 주장하느냐? 예. 아 그때 이제 그러면 보유고를 가지고 이제 달러, 유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금으로는 안 바꿔주지만 다 쌌잖아요. 네. 러시아는 6,500억 불을 싸고 우리도 뭐 한 4,500 불을 싸고 다 그렇게 쌌어요.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액으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나토 국가가 신속하게 하루 만에 한 일주일 만에 합의를 해가지고 러시아 주요 그 기관들 스위프트란 결제망에서 퇴출. 그 다음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유고 동결. 그렇지. 그냥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못 쓰잖아요. 인출이 안 되잖아. 한 3천 몇백억 불을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예치를 황당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확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확당했는데 카드도 정리됐어. 야, 정확이랑 카드 아니 정리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건 뭡니까? 네. 어?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의 의미가 이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날을 대비해서 가장 국제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에게 통용되는 달러를 뭐 그렇게 러시아가 좋아서 쌓지는 않겠죠. 대안이 없으니까 쌓겠지. 예. 러시아가 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으로 다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묶였다. 그러면 금으로 바꿔주란 말까지는 안 하고 내가 그 믿음까지는 없는데 언제든지 미국 국채를 가고 이게 이제 팔고 뭐 그걸로 원자재도 사고 원료 사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동결되니까 예.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그 달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서방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 잠재적으로 미국과 어떤 대결적인 그런 상황에 뭐 이렇게 그걸 꿈꾸거나 예. 그런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불안할 거 아니에요.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종이 조각이 될 수 내가 있다. 들고 있는 달러.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가가 남의 그 외환 보유고라는 거는 한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이에요. 네. 가장 많은 부분을 외환 보유고에 쌓아놓죠. 예. 제일 뭐 이렇게 금리가 낮더라도 예. 쉽게 활용할 수 있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4,500억 불이란 그 돈을 중앙은행이 우리 대표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되게 유동성 높은 뭐그 대체 투자하고 그러지 예.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묶였다. 한 나라의 가장 많은 자산이 제일 그 양질의 자산이라고 생각한 게 묶였다. 예. 그러면 이 체제에 대한 그 성격이 아니 이제 묶이게 됐어요. 이란이나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은 제재 대상이 됐으니까. 근데 G20 국가, G20 국가, 그렇죠. 그것도 G20 국가 중에서도 크잖아요. 예.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제 옛날에는 뭐 G7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G8이라고도 초청되고 그랬는데 그 나라 그런 기타 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양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브레튼 우드 2.0은 옛날 같은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규결될지, 어떻게 휴전이 되고 네. 어떻게 이제 될지, 언제 동결이 풀릴지는 아니면 영원히 그 불락이 다시 이렇게 나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어떤 그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뭐 일정 기간 지나서 이 동결이 풀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 달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근본적으로 아. 이제 밑에 그 안에 있는 아주 심지어에 있는 그걸 봤잖아요. 저 나라들은. 예. 그러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가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졸탄 포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졸탄. 예. 졸탄 포자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종의 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한 달 뒤에 3.0이 됐고 앞으로는 커머더티가 달러만큼이나 가치를 갖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커머더티 베이스된 국제 통화 질서가 태동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서 제가 그 글을 읽었죠. 근데 저는 상당히 그 통찰력이 있는 그 글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네. 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위에는 이제 레리 핑크라고 블랙락의 이제 그 회장이죠. 블랙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 주주들한테 보낸 레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 30년간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세계화 시대는 정원을 구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저기 영어로. 네, 상당히 아주 강한 주장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우리가 알던 30년간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브레튼 우드 2, 브레튼 우드 3는 이제 졸탄 버자르라는 사람의
저기 구분이네요. 구분인데 왼쪽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디플레이셔너리, 뭐 세계는 평평하다, 탐 프리드만이 뭐 자본과 사람과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도대체 물건이 안 오르잖아. 가격이 하도 값싸게 나오니까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디플레이셔너리 임펄스가 있었고 오픈 트레이드도 있고 저스트 인 타임으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어디 무슨 우리 저기 어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나 어디 가보면 물건을 몇 개를 가져오면 부족한 게 탁탁 실시간으로 다 점검이 돼서 뭐 몇 시간 뒤나 하루 뒤면은 쫙 다 이렇게 아주 진짜 그림 같은 이 물류 체계를 갖추고 했고 뭐 효율적이고 스트림라인이고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한 나라의 군비도 어떤 나토나 이런 데 속해 있으면 그 대표 국가만 군사를 되고. 가지고 있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이런 데도 별로 뭐 1%도 잘 안 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향해 갈 미래가 이제 브레튼 우드 3라고 하는 졸탄이 말했던 세계가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탈세계화 내지 역세계화란 말도 있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뒤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벽이 생기잖아요. 장벽이 인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데 공장을 세우면 뭐해? 필요할 때 못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벽이 블락이 생기면서 알아 거기가 가장 효율적인데 믿어야지 믿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비싸도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2차적이 된 거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공방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키라는 거는 이제 그 자급자족이잖아요. 극단적으로는 한 나라가 여기저기가 뭐 봉쇄되고 그럴 때 3개월, 6개월간 에너지 그러니까 가스나 석유,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핵심 부품 반도체 같은 거, 그다음에 핵심 그 광물 이런 거를 봉쇄돼서 바깥에서 안 올 때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존재할 수 있는가? 조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래 그 근본적 고민들 하는 거예요. 그 저스틴 케이스는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대비됐나 저런 경우는 대비했냐 그러면서 막 시나리오별로 해서 어떤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하느냐? 커머더티를 모으는 거예요. 호딩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사서 쌓아둔다는 의미니까 커머더티라는 게 우리가 그 한 생명체가 먹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필요하잖아요. 식량, 그다음에 아까 말한 에너지, 석유, 가스 이런 게 석탄. 근데 그런 게 이제 하기 시작할 거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여러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막힐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들 우리가 스스로 블락만 믿을 수 없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럼 뭐 독일도 지금 선언했고 각 나라들이 막 그런 이제 체계로 갈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30년 전 세계하고 좀 비슷한 거지 이거는. 그렇죠. 완전한 세계화가 정말 아주 세계화가 아주 진짜 물 흐르듯이 전개됐던 전 지구를 무대로 했던 그 시기는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사실 89년, 90년 이후니까 뭐 동구나 뭐 서구 소련 연방 이런 데가 한꺼번에 자본주의 무역 질서로 들어온 게 그때잖아요. 뭐 중국도 사실은 그 전에 78년 개방했지만 이제 본격화된 거는 1990년대 WTO 2001년대부터는 정말 이제 그야말로 세계화가 이제 아주 최전성이 맞았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총 공급 곡선이 엄청나게 밖으로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싸지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되돌려진다는 거니까 그 뭐 좀 상당히 다른 세계죠. 근데 정확히 이제 뭐 뚜렷하게 어느 날 갑자기 2.0에서 3.0 모든 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거는 뭐 졸탄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졸탄이라는 사람은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거를 이제 그 빌려와서 2.0, 3.0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점점 저는 이런 쪽 2.0, 3.0 주장에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럼 차관님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브레튼 우드 2.0이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 보장 못해. 우리를 그냥 믿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 믿고 해 이거였잖아요. 미국을 정점으로 한 국제 질서. 미국의 신뢰를 통한 국제 질서잖아요. 어차피 미국 방하면 다 망해. 그래서 굳이 뭐 금을 왜? 나를 믿어, 달러를 믿어 하고 이제 그 신뢰, 그러니까 소위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죠. 한 달러 경제였는데 그게 이번에 러시아를 뭐 그 빼고 달러 못 쓰게 하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달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거 해석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너뜨렸다기보다도 그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네. 그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또 많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일종의 미국의 헛발질인 거냐 아니면 달러 체제가 그만큼 기울어 가던 시기에 나타난 현상인 건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너무 러시아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달러라는 신뢰를 건들면 안 되는데 좀 과도하게 나간 건지. 근데 이제 달러 체제가 뭐 이렇게 그 석양에 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전 세계 여전히 지금 보유고의 한 60%가 달러거든요. 예. 미국의 그 GDP 저 GDP 개념으로는 미국이 한 20% 정도 되는데 예. 자기 경제력의 한 3배 정도가 이제 통화 그 기초 보유 자산으로서는 이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예. 뭐 조금씩은 낮춰지고 있지만 아직 그 미국의 달러 그 뭐 선호도가 뭐 기울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역으로 중국하고 미국이 저렇게 으르렁댈 때도 중국이 그런 위안화를 국제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예. 때문에 자기 예. 국내 시스템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위안화 중국은 달러를 뭐 3조 달러 보유고 쌓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지만 달러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서른도 그렇고 아니 서른도 러시아도 그렇고 다 달러 체제에 이제 편입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미국과 그 저기 나토 국가는 예. 가장 유효한 제재 수단으로 생각을 했겠죠. 야, 달러를 막는 게 제일 예. 아플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럴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예. 다른 거야,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지금 경제적 타격을 보고 있죠. 근데 예. 이제 조금 당초 그렇게까지 그 굉장히 강한 제재가 나올지는 몰랐고요. 예. 러시아 예.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유럽은 사실은 그렇게 제재를 하면 그게 묶인 게 대부분 유럽 은행에 있습니다. 유럽 은행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유럽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또 일종의 자기 고객의 자산에 동결되니 처음에는 좀 불편하죠. 이태리도 그렇고 불편했죠. 네. 합의가 잘 안 됐는데 일주일 만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푸틴은 놀랬겠지. 놀랬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 아주 그 급소를 이렇게 죄는 효과가 있어서 러시아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줄 걸로 예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한 뭐 그거면 한 달이면 그냥 거의 손들 거다. 백기 들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저기 석유와 가스나 이런 것들의 수출까지를 막지를 못하고 예. 근데 그게 브릭스라고 하는 뭐 인도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 서방은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 합의를 했지만 예. 그 제재에 완전히 동참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러시아는 지금 그 국고 수입이 더 늘었어요. 그렇더군요. 더 예. 늘었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꽤 역설이지만 그러면서 그 타격이 있죠. 러시아 경제도 지금 상당히 타격이 있죠, 당연히.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제재가 원래 제재라는 게 그렇지만 한쪽만 완벽하게 어렵게 하는 제재는 없어요. 네. 이쪽도 영향을 받죠. 예, 그 예. 지금 유럽도 지금 상당히 타격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이게 그 아까 말한 대로 빨리 그 고육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게 하자라는 원래는 동기였겠지만 이제 생각보다 전쟁이 오래 가고 러시아 경제가 그 잘 아까 말한 버텨주고. 대로 그 이런 그 원자재 예. 그쪽 수출을 통해서 망외로 수입이 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가격 에너지 위기는 정작 서방과 다른 나라들한테 더 심해지고 예. 그래서 당초 구상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장기화도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이런 국제 금융 질서와 국제 경제 아니 뭐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올것 같다. 결국은 이제 불러오겠죠. 오늘 말씀해주신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탈세계화와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브레튼 우즈 3.0이라고 표현되는 달러. 기존 달러 체제의 흔들림. 예. 이거는 조금 두 가지가 서로 약간은 다른 듯한데 굳이 구분한다면 예. 탈세계화는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건 위아더 월드 아닙니까? 네. 근데 탈세계화는 미국 중국의 대립 또는 미국 러시아와의 대립 블럭이 이제 생기는 블럭이 거죠. 블럭이. 예. 이제는 사실은 둘이 싸우기 시작한 지 5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예. 트럼프 때부터 미국이 예, 그러고 있었고 예. 러시아 전쟁은 뭐 반년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니까 다시는 안 합쳐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중보다는 더 저 블럭이 더 확대됐죠. 그렇죠. 예. 그런 원래는 러시아니까. 미중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미국
미국과 나토죠. 그러니까 네, 나토와 지금은 이제 러시아인데 네. 러시아 옆에 이제 브릭스가 있고 네. 근데 브릭스들이 뭐 지난번에 정상회담 지들끼리도 하고 뭐 브릭스에 또 몇 개 나라가 더 가입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브릭스의 어떤 그 원자재 브릭스 중에 많은 나라가 또 원자재를 가지고 있거나 필요로 하죠.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쪽에서 이 제재 쪽의 전선에 이제 일체적으로 이제 그 동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브릭스가 어떤 그 이 서방의 제재의 그 유효성을 많이 지금 훼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저기 미국이나 서방 유럽 입장에서는 좀 아픈데 문제는 브릭스가 점점점 막좀더 확대되면서 기준교양이 독자적 커지죠. 원래는 네. 뭐 저기 뭐 러시아야 그렇다 치고 중국과 패권 가지고 하면서 미국 중국하고 뭐 우리 이제 공급망 회의가 뭐 우리 뭐 반도체 기술 무역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좀 넓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넓어져 버렸어. 그래서 목소리 내는 조만한 나라들이 많아졌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무시할 수도 이 없고. 브릭스나 이런 쪽에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가 맷집이 좀 있다라고 뭐 갑자기 지금 나서기 시작한 나라들의 특징이 예. 원자재가 많아요. 커머더티. 예. 커머더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에너지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식량의 식량을 많이 그 공급하는 나라일 수도 있고 네. 광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광물이 또 뭐 여러 핵심 광물들이 많잖아요. 예. 이 나라들이 일단은 석유 가스가 높으니까 이 벌이도 많고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서구는 이제 사실은 자원이 많다기보다는 네. 이 아이디어나 이렇게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싼 가격에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하고 밸류 에디드를 해서 비싸게 팔고 뭐 이렇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유럽은 또 많은 또 자기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일부 있지만 그걸 또 잘 자기 나라 건 잘 활용을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싸게 사오고 뭐 공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무역 수지 지금 상당히 지금 나쁘잖아요. 예.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 우리도 네. 그런 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대한민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예. 일본, 독일을 뭐 그걸 우리가 또 모델로 해서 우리가 제조업 예. 그 제조 산업화를 해서 우리도 상당히 거기에 이제 버금갈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 나라가 지금 한 1년간 기록해보지 못한 지금 무역 그 적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가 그쪽으로 지금 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특히 석유 같은 게 그러면 뭐 100불 쪽에서 예. 뭐 금방 한 50불에 60불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몇 년 간다. 그러면 이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는 제조 이런 나라보다 야. 기초적인 원자재 가지고 있는 나라로 부가 많이 가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워낙 옛날에 뭐 오일 달러 그런 시기가 있었듯이. 예. 근데 저는 오일뿐만 아니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이런 광물도 그렇고 이 커머더티의 그 강세가 상당 기간 될 걸로 보거든요. 뭐 제 야. 이야기가 아니고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제일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석을 깊이 하는 기구인데 IEA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4년, 25년까지 이 공급 부족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네. 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기간 동안에 그 부가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발언권도 세지는 거죠. 저희가 돈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그게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지금 그쪽 서방이 아닌 쪽의 블락에 지금 힘이 그 세지고 있는 힘이 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거는 그러면 커지고 이 있죠. 달러 그 브레튼 우즈 3.0이라는 달러의 신뢰 하락 꼭 때문에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건 아니죠. 그냥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일이군요. 그냥 같이 일어나-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예. 원자재를 가진 다른 나라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구체적으로는 뭐 달러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달러 중심의 국제 체제 된 게 예. 70년대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서 그 석유 수출할 때 그다음 석유 수출의 그 교역의 기본 통화로 달러를 지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네. 그때 네. 이제 더 확고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나 이런 데는 달러를 지금 활용을 잘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뭐 지금 뭐 인도하고 할 때는 루피로도 하고 예. 뭐 자기들끼리 삼자 하기도 하고 바토도 하고 막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체제가 임시로 달러 없이 이런 체제가 뭐 한 몇 개월 되면 모르는데 예. 이 제재가 오래 가고 그래가지고 달러 없이 뭐 임기응변으로 막 다른 체제를 자기들끼리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야. 궁죽통이라고. 아. 이것도 괜찮네.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좀 아프죠. 아프죠 그거는. 이게 이런 변화가 온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고 큰 변화죠. 우리도 대비를 하든 그리고 투자자들도 심각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야. 근데 아까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게 이렇게 된 게 최근 5년 사이 일이라서 예. 계속 그럴 거냐?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뭐 불과 네. 6개월, 2월 맞아요. 달 이후에 네. 생긴 일이죠. 사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바뀌고 한 다음부터도 미국 중국도 이제 그만 싸우려나 보다. 뭐 그렇게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만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이런 시나리오는 에이 괜히 겁먹었네 하는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야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어 인지를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우리는 어느 쪽으로 빨리 적응을 할지 아니면 공장 다시 돌아갈 거니까 보수를 할지 빨리 결정할 텐데 어느 쪽일까요? 무서운데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미 중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네. 예. 우리도 그 중간에서 좀 고생 많이 했죠. 예, 우리가. 고생 많이 예,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도 뭐 그렇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타이완 가지고 많이 이제 남중국해 이런데 이제 갈등 무역 충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예. 뭐 지금 뭐 반도체 칩4 동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도 그 중간에서 이제 미국도 우리 제일 우방이고 중국 시장도 크고 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꽤 그 고민스러운 상황에 점점 그 노출이 되는데 미 중간의 그 갈등이 당초 무역에서 기술 뭐 화웨이 제재부터 반도체 공급망 회의 잠재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공급망 회의나 이런 쪽은 중국의 제조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니까 거의 이번 제품은 거의 다 중국에서 나오고 특히 의약품 같은 것도 핵심 그런 그 국가의 아까 그런 이제 그 아주 전략적인 자원, 예. 전략적인 자원은 잠재적으로 우리와 패권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죠. 프렌드 쇼링, 리쇼링이 아니고 프렌드한테 내 우방국의 우리나라 처음에는 이제 뭐 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리쇼링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보다 공장이 미국 밖에 있어도 프렌드한 나라에 공장이 있으면 프렌드 쇼링이다 그거는. 그건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급망을 라이크 마인디드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나 국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동일한 그런 그 권역의 국가 쪽으로 이제 재편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그건 이제 주로 미 중간 그 가장 그 지금 패권 쪽에 그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몇 년간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상수했잖아요. 더 넓어지고 있었어요. 그 되돌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 흐름은 계속 갔는데 이제 러시아가 턱 우크라이나전이 나면서 이제 그쪽이 또 별도 이제 변수가 되면서 이게 이 미 중간에 원래 있던 이 대결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권역별로 이렇게 조금씩 분기가 되는 이런 흐름에 가속화를 좀 시킨 거죠. 됐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국 쪽에 이쪽에 그 뒤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간 나라들이 꽤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미 중간의 패권 이거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도 가장 지금 현 시대 패권 국가와 조금 이렇게 여기에 떠오르는 국가 간의 갈등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그 기본 동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러시아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 흐름이 되돌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되돌려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무서운 얘기인데 그럼. 가세 그러니까 중국 미국 안 그래도 흔들리는 곳에 러시아까지 가세해서 이제부터는 다시 미국이 힘의 우위를 점할 쪽으로 하는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뭐 가능성보다도 미국도 이제 전략을 재점검해야 되겠죠. 재점검해야 되겠지. 저는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는 숙명이거든가 계속 중국의 힘이 커질 수도 있겠다. 중국은 떠오르던 중이니까. 근데 러시아는 초코파이도 못 만들잖아요. 러시아는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석유와 가스가 많으니까 원자재로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 중심의 패권. 야,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원자재나 석유나 가스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으면 죽어. 우리 안 되죠. 너무 괴롭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LPG 가스 배달해 주는 곳이 한 곳 있는데 네. 어느 날 그분 휴가 가버리면 사실은 난리 납니다. 네. 잠깐은. 네. 그러나 이제 방법을 찾아. 이분이 휴가 갔으니 이제 우리 마을은 망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방법 찾으면 되지. 근데 당장은 되게 불편하지. 이게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럴까? 러시아 이제 쪽은 좀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네. 아주 좋은 비유시지만 예. 어떤 이제 나라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규모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는 어떤 무슨 뭐 자동차나 무슨 어떤 공산품 같이 뭐 몇 개월 내에 막 이렇게 쉽게 막 그 늘리고 그럴 수가 없고 예. 적어도 5년 1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펀딩도 하고 예.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유정이든 뭐 어떤 석탄 광산이든 무슨 가스전이든 이제 시추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시추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운반하는 도로를 내거나 파이프라인을 깔거나 그래서 또 그 미드스트림에서 이걸 하고 해야죠. 해서 적어도 5년 짧으면 5년 길어도 10년 정도 선투자를 해야 아주 많은 물량의 그렇겠죠. 가스나 원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높고 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막 이렇게 좀 빈살만한테 그 제재 대상자였는데 다시 그냥 뭐 좀 약간 좀 스타일 좀 뭐 구기고 가서 증산 요청을 했잖아요. 예. 쉽게 안 돼요. 안 지금. 되죠. 그게 이제 2014년 15년 사이에 그때 셰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뭐 네. 유가가 뭐 굉장히 쌌잖아요. 30불 40불밖에 안 가고. 예. 그래서 뭐 높을 때 막 증산을 했다가 5년간 했던 셰일 회사들이 많이 망하고 그래서 14년 15년 지나면서 한 5년간은 거의 역사적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어요. 네. 이 그 네. 신규 물가가- 투자 케이펙스라고 그러죠. 케이펙스. 예. 예. 그 여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전쟁도 있지만 이게 한 이렇게 의미 있는 증산이 일어나려면 지금 마음을 먹어도 3년 5년인데 네. 그것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한다고 또 어떤 그 ESG, 화석 연료에 ESG. 대한 그 펀딩 같은 게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에너지 고유가가.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ESG 뭐 기준 같은 게 좀 재평가되고 뭐 그래 다시 화석 연료 한 10년 20년 더 써야 되겠다. 원자력도 더 쓰자. 그렇게 해도 예. 이게 한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대규모 물량, 대체 물량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그랬지만 지금 천연가스만 해도 예.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이렇게 자기 무기로 막 이렇게 줄이고 있잖아요. 네. 유럽의 공급량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쉬운 대로 지금 그 LNG 탱커로 막 보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가 뭐 가격 뭐 불문하고 막 그 다른 러시아가 아니고 유럽이 아시아나 다른 나라 갔던 가스를 막 이렇게 막 비딩을 사오고 높여가 있죠. 사가 네. 모으고 있어요. 예. 겨울이 오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근데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물량 자체가 장기적으로 아마 물량 확보 전쟁이 일어나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국이 거기에서 계속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세운 가치에 대해서 동조를 하려면 이 인도나 중국이야 뭐 원래 경쟁 국가니까 예. 인도가 이번에도 이제 뼈 아프게 동참을 안 해서 러시아 원유를 다 갖다 쓰고 있죠. 싸게 가져다가 정유해서 유럽에 판다면서요, 인도는? 그러니까. 근데 인도 입장에서 모디 총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13억, 14억 인구가 쓸만한 그러면은 대체 석유와 가스를 주든가.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할 말 없지. 그거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그 잠재력이 있어요. 미국에. 예. 지금 다 그렇게 매장력이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은 뭐 탄소 중립 이런 또 그쪽에 가치를 두는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목소리가 크니까 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앞세운 게 그 기후 네. 기후 그 행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 미국 내에서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내에 지금 많은 가스가 있어요. 오일도 그래서 그냥 사우디 같이 우리가 막 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우리 우방국에 제공해주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합의가 쉽게 안 될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 이제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이 많이 되고 이런 나라들은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지만
그게 그 생각해 보시면 무슨 그 뗄감이 없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런 문제까지 에너지 수급, 그다음에 그 스스로의 기후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재평가, 재점검을 하고 네. 그런 거 입각해서 국제 이런 그 질서나 이런 거를 재편할 때 좀 재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점점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대열에 완벽하게 서기가 주저주저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겠죠. 이게 제일 불확실한 게 오늘도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네. 질문을 드렸는데 네. 어떤 시나리오든지 빨리 상정이 되면 차라리 나아요. 예를 들면 이 상황 오래 갈 거다. 러시아 절대 저거 계속 대립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 오래 간대 라고 하고 우리 가스전 또 개발하자 아프리카에서 할 텐데 아프리카에 가스전 개발하려면 자본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본 투입하는 쪽에서 제일 걱정이 뭐겠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화해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화해 안 한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고 뭐 정확히 그러고 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안 넣는 결과로는 못 넣는 근데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오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궁금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예측해야 되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예측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게 되게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냐.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의 4년이 이렇게 아메리카 퍼스트 이래가지고 자꾸 재선을 위한 거였냐? 자꾸 너는 아니고 우리 거 중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어디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뭐 푸틴이라는 또 약간 독재자 같은 정치인이 있어서 전쟁도 준비하고 뭐 그런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건지 아니면 소위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호위하다가 그 미국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중국도 좀 커지고 뭐도 커지고 이러면서 그 미국의 힘이 좀 약해져 가는 국면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와도 자꾸 일어나는 일이 될 테고. 각자 이제 자기 정치적인 부분이 있죠. 예. 각자 자기만의 그 문제들이 쌓인 거죠. 예. 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는 미국과 유럽에 가장 많은 타격을 줬어요. 그렇죠? 2008년 9년에 얼마나 큰 그 위기를 겪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습을 하면서 뭐 이제 통화도 풀리고 그러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많은 요동이 있고 그러면서 예. 뭐 16년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또 당선되고 그러면서 그런 내부적인 양극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파적인 어떤 대결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유럽은 브렉시트 나오고 뭐 안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에 각자의 그 이렇게 단결력이 또 약화되는 요인들이 있죠. 정치적인 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또 이번에 팬데믹이 와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100만 명 이상도 그렇죠. 죽었고 네, 네. 그다음에 재정 지출도 제일 뭐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제일 많이 했고 양적 완화도 제일 가장 과감하게 했고 그래서 그 지금 여파로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이 복벽이 나타나서 지금 저렇게 무슨 뭐 울트라 스텝 무슨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지금 시장에 이 난리가 난 거고. 예. 근데 미국이 중심 국가인 거는 맞지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과 유럽이 이제 그 아까 말한 전후 질서의 예. 양대 축이었는데 네. 거기에 그 지금 그 무슨 저기 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치단결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세계 각 나라의 모범 국가적인 뭐 총기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사회적인 그런 결속력이 좀 와해돼서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뭐 중국 이런 나라야 이제 워낙 후발고 워낙 정치적 체제가 좀 이렇게 권위적이고 그런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두 개 간에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거기도 이제 국제 교육 질서 와서 돈을 벌고 뭐 자본 유치하고 공장 만들고 중산층 많이 생기고 거기서 돈 번 돈을 또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 국채가 싸지니까 미국은 또 호황을 이게 선순환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게 이제 조금씩 균열이 온 거잖아요. 균열이 오면서 미중 갈등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균열에 예. 균열을 더 훨씬 더 크게 만든 거니까 그 원인은
원인은 각자 받은 그 21세기 그 전부터 누적된 문제에서 내부적인 그 결속력이 약화되고 각자 문제들이 커지는 것들이 뭐 그 이제 뭐 그 야 이 문제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중국이 우리 일자리 뺏어가서 그랬어 이런 말도 나온 거고 그 뭐 내부의 불만 이런 것들을 또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 연결돼 있고 그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21세기에 우리가 겪었던 아주 큰 여러 가지 격변들의 그게 격변들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뭐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단정적으로 생긴데 일어난다는 말도 못했고 또 이렇게 오래 간다는 사람도 뭐 예측한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 21세기에 그 일어났던 아주 큰 그 격변들의 그 충격이 쌓이고 해서 이제 이 어떤 분야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일회성으로 보긴 어렵다. 야 이거 걱정이네. 오늘 말씀하셨던 이 그 탈세계화 이런 것들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이게 그냥 한때의 유행이냐 아니면 마치 유비쿼터스처럼 한때는 우리 그런 세상 될 줄 알았잖아요. 넘어갔듯이 그런 건가 아닌가 싶었는데 큰 변화다라고. 큰 변화죠. 예. 큰 변화죠. 그러면 이 브레튼 우즈 3.0이라는 건 그런 큰 변화 속에서 미국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체제가 미국 달러를 그럼 뭘로 대체해야 되냐 우리는 언제든지 출금 금지 이놈들아 그러면 그냥 출금이 금지되는 저 불안한 저 예금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는 없잖니. 그래서 코모디티 원자재 뭐 석유면 석유 철광석이면 철광석 그걸로 외환 보유를 한다면 근데 어떻게 하지? 창고에다가 철광석을 그럼 확실히 달라졌어. 쟁여놔요. 옛날에는 달러 대신 코인이라고 그랬을 텐데 이제 코인 얘기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우리나라가 가서 아예 거기를 사서 개발하는 거야. 가스전, 석유, 식량도 거기서 재배도 하고 우리 거야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 돈을 보유고를 싸고 그런 거보다 그런 식 가서 물건을 석유를 사놓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한 3개월분의 석유를 이제 우리도 한 1억 2천만 배럴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석유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핵심 광물이나 에너지나 식량 같은 게 비축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각 나라들이 중국은 엄청나게 비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 곡물 지금 그 풀려 있는 거의 절반을 중국이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사가지고 있어요. 가뭄도 들 수 있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한때 그 자원 개발 우리도 했죠. 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업스트림하고 그랬는데 뭐 그거야 뭐 저기 뭐 타이밍이 어때 그럴보다도 지금 같은 시대에는 원자 비축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비축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는 아예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자체적인 그런 뭐 비축 플러스 개발해서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자급률, 자주율이라고 그래요. 그 자주율. 자급보다 에너지 자주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자급률이고 다른 나라 땅에 있더라도 내가 갖고 올 수 있으면 자주율이라. 우리 기업이, 우리 공기업이나 우리 기업이 저기 메이저 같은 석유 메이저 같은 회사가 돼서 확보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자주율. 본사를 우리나라에 두고 있는 기업이 그거를 개발하는 부분이 크면은 자주율로 그걸 보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유고라는 거는 우리 그 외국인들이 나가고 그럴 때 환을 지킨다는 의미도 되지만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급할 때 석유 사오고 그렇습니다. 먹을 거 사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은 아주 한 가게도 그렇고 한테 국가로 보면 국가가 또 전쟁을 상정하고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보유고가 없으면 정말 나라가 흔들리는 게 뭘 어디 가서 무슨 어떻게 해외 여행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비상금 대신 비상 물품을 사다 놓는 거네요. 그런데 물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생각나는 저도 다른 대안은 없어요. 네. 우리 채팅창에 우리 까다로운 시청자분들이 네. 질문하시는 게 미국 달러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유는 언제든지 미국 달러를 이 통장에서 찾아서 석유를 사든 뭘 하든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의심 안 하니까 이거를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외환 보액을 쌓아놨던 건데 예. 지금 미국이 갑자기 이거를 동결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아니네. 비상시에는 못 쓰네. 라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이거 왜 갖고 있었지? 아 급할 때 원자재 곡물 살려 갖고 있었지. 그럼 원자재 곡물을 사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내 땅에 있거나 내 땅에 보관되어 있으면 제일 안전하지만 예를 들면 그 어디 브라질 어딘가에서 우리가 그러면 곡물이나 철광석을 우리가 개발해서 갖고 있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유사시에 즉 미국과 대립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해양 운송로까지 다 이제 그 막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블락에 네. 어떤 블락에 속할 때는 그 과거에 뭐 저기 대영제국도 그렇고 그리고 해군력이라는 게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안전성.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다 감안해야죠. 친한 나라. 예를 들면 여기는 하나의 블록이고 우리끼리는 친해. 우리끼리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자체 그 해운 회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미국이랑 친할 거면 그냥 미국 달러 갖고 있으면 되고 예. 미국 달러가 불안한 이유가 미국이랑 우리가 안 친할까 봐. 예를 들면 중국이 협박을 해서라도 이 블록으로 들어와. 그러면 중국 블록에 들어간 놈들 다 달러 못 써. 라고 미국이 막을 텐데 그때 우리는 메롱 브라질에 우리 땅 있지롱 하고 배가 간다? 그럼 미국이 그래 그건 네 거니까 잘 갖고 가라 할 거냐. 그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달러 체제 외를 이제 상상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뭐 그 무의미한 예. 상상이고요. 우리나라야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체제 어떤 많이 편입이 돼 있죠. 안보망 밑에서 움직이 그걸 벗어난다는 건 지금 그건 사실 이제 상상하기가 예. 어렵고 예. 다만 그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도 에너지가 그런 미국 그 우산 아래 있다 하더라도 예. 에너지의 자주를 높이는 건 필요하죠. 가격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저기 천연가스 경우에는 5배, 10배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맞아, 우리도 맞아. 5배 주고 그래, 뭐 사야지. 맞아, 그렇게 맞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장기적으로 맞아. 확보해 놓으면 어. 그 미국 내에서 뭐 어떤 위험 회사가 아니고 어떤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급등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도 예. 그렇지. 그것도 필요하죠. 그거는. 예를 들면 인도가 지금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고민이요? 인도는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를 갖고 있을 수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달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갖고 많이 있긴 갖고 하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자꾸 러시아 석유 사주는 인도를 어. 제재 그러면 달러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미국 블록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아니 뭐 중국과 그 저기 그런 대중국 견제 때는 쿼드라고 그래서 거기 네. 또 인도 들어와 있어요. 들어 있죠, 맞아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가 또 중국은 또 양수기니까. 양수기니까. 중국은 묘해. 그러니까 미국이랑도 친하고 또 러시아랑도 그래, 친하고. 인도는 그런데 나라가 크고 국경이 넓은 데는 뭐 여기저기 다 신경을 쓸 때가 인도는 많아요. 외환 보유액을 뭘로 갖고 있어야 되지? 이게 설마 인도를 치겠느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원도 참 애매하네. 아무튼 그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2.0은 좀 의심하는 의심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친미 블록 이외 국가들에서는 다들 이제 뭔가 네. 야 회의 좀 합시다 할 거라는 얘기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브릭스 회의도 했고 브릭스 플러스라고 그래서 브릭스 5개 나라 플러스해서 지금 뭐 아르헨티나, 사우디, 이란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또 녹화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쪽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 대안은 다극 체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극 체제가 아니고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G20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뭐 저도 그때 2010년에는 그 준비할 때 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G20 회의는 2010년 서울에서 정상회의 할 때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죠.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재무장관 회의 할 때도 러시아 재무장관 연설할 때 나머지 많은 나라들이 퇴장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재무장관인데 푸틴이 대통령이 왔다 G20 한 11월에 12월 달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풍경이 풍경이 펼쳐질까?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답답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죠. 왜 세계가 이렇게
어떤 그 G20 같은 그런 회의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다 아우르는 회의체가 힘을 잃어가고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블록화로 해서 뭐 나토 중심 그걸 하고 또 뭐 브릭스는 브릭스로 더 커진다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30-40년 전에 이전에 블록화 됐던 때로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회귀가 되는데 네. 완벽하게 회귀되지 않겠지. 이미 이게 통합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힘의 방향성은 계속 그 세계화가 더 심화되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화될 거 브레이크가 걸렸죠. 예, 브레이크가 걸린 이게 영원한 브레이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곧 풀릴까요? 이게 이제 고민일 뿐이지. 자꾸 덜컹덜컹은 하죠. 1분만 쉬었다가 그럴까요? 네. 아, 오늘 중요한 공부 좀 하는. 야 진짜 중요한 공부하고 있네. 1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역사상 가장 헤비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